안녕하십니까. 오늘 문화다양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동대문구 구정연구단의 연구위원 유민석입니다. 오늘은 동대문구의 문화다양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문화다양성이란 단어를 혹시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통계 조사에 의하면 문화다양성이란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다라는 의견이 48.6%의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문화다양성이란 단어에 대해서 들어보거나 알고 있다는 의견이 절반 또는 절반에 좀 미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럼 이 문화다양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다양성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자면 사회문화적인 기준에 의한 소수자와 사회 갈등 속에서 소수자 집단, 약자가 가진 차이 또는 다름이 우리 문화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것은 사전적인 정의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실 것입니다. 그럼 한번 문화다양성의 단어를 한번 나눠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다양성에서 말하는 문화, 이 문화는 과연 무엇일까요? 문화라고 하면 흔히들 음악이나 미술, 이런 문화예술을 생각하기 쉬우신데요. 문화다양성에서 의미하는 문화는 집단이나 사회가 가진 고유한 생활 방식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인들은 정이 많다. 이것은 한국 사회가 가진 문화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한국인들은 마스크를 잘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위주로 생활하는 그러한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유럽 쪽에서는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를 중시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를 잘 쓰지 않는 그런 경우가 나타납니다. 이처럼 문화라는 것은 한 사회에서 나타나는 생활 양식 또는 고유의 특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양성은 무엇일까요? 네. 하나로 획일화되지 않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 그대로 존재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 다양성이란 것은 사회 문화 속에서 여러한 문화들이 서로 공존하고 화합해서 나아가는 그런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대다수의 다수자들이 갖고 있는 문화들이 사회 문화의 주류를 형성하게 됩니다. 사회 속에는 필연적으로 다수자와 소수자가 구분이 되게 되고 또 강자와 약자라는 이런 구조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수자들 또는 약자들이 가진 그런 문화들은 다수자들, 강자들에 의해서 존중받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수자들, 약자들의 문화를 존중해줘서 그들이 우리 사회 속에서도 다 같이 화합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들의 문화를 존중해주고 우리 문화 속, 다수자들의 문화 속으로 합치지 않고 획일화시키지 않고 동화시키지 않으려는 것이 문화 다양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 다양성들은 우리 사회 속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외국인들입니다. 우리 사회가 점점 발전해 가면서 외국인들이 한국 사회에 거주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외국인 유학생들, 외국인 근로자들, 또 외국인 아니더라도 북한 이탈 주민들도 최근에 우리 사회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외국인들, 북한 이탈 주민들은 우리와 서로 다른 문화를 갖고 왔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자신들의 갖고 있는 문화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문화 다양성입니다. 그러면 문화 다양성이 어떤 것인지에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해를 하셨겠지만 다문화라든지 문화복지라든지 비슷하게 생각되는 그런 단어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의문점이 생기실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다문화 정책이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다문화 정책은 다문화 가족 지원법에 의해서 결혼 이민자 또는 귀화 한국인이 한국 국적자와 가족 관계를 맺고 있는 다문화 가정을 위한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문화는 결혼 이주민 또는 결혼 이주민이었다가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런 분들과 이 가정을 중심으로만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문화복지라는 표현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문화복지는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농어촌이나 벼고지 또 접근성이 취약한 장애인과 노인 이런 분들을 위해서 문화 소외 계층의 문화 향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문화 정책과 문화 복지는 그 대상이 결혼 이주민과 문화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한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문화 예술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정책과 문화 복지는 복지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복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려운 계층을 도와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원이라든지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원에 중점을 둔 것이 다문화 정책과 문화복지라면 문화 다양성들은 보다 폭넓게 사회적인 약자와 소수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들을 돕는 복지 정책과는 다르게 인식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들 또한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를 인정하고 그들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다수자들 그리고 소수자들 스스로의 인식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문화 다양성입니다. 문화 다양성이 왜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스콧 페이지 교수의 실험 결과를 우선 들 수 있습니다. 스콧 페이지 미국 미시간대 교수는 두 집단으로 나눠서 다양성 실험을 실시하였습니다. 한 집단은 똑똑하지만 동질적인 형태를 가진 그룹이었고 또 한 집단은 덜 똑똑하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구성된 그런 그룹이었습니다. IQ는 분명히 똑똑하고 동질적인 그룹이 더 높았지만 문제 해결 능력을 봤을 때에는 덜 똑똑하지만 다양한 그룹에서 훨씬 더 성과가 더 높게 나왔습니다. 왜 덜 똑똑하지만 다양한 그룹에서 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성과가 나왔을까요? 그것은 사회 구성원이 동질한 그룹보다는 덜 똑똑하지만 다양한 그룹들이 다양성 속에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양성은 우리 사회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사회의 문화 다양성에 대한 필요성이 있어서 리처드 플로이다 미국 캐나다 토론토 대학 교수는 3T 이론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3T 이론은 톨레랑스, 관용이 있는 곳에서 탤런트, 재능 있는 사람들이 모이고 그 과정 속에서 재능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결국은 테크놀로지, 기술의 발전에 이른다, 사회 발전에 이른다는 그런 것입니다. 때문에 문화 다양성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사회의 인권적인 측면에서 그들을 존중해준다는 인권적인 측면에서 중요하고 또 사회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17년 12월 사람이 있는 문화 창조를 위한 문화비전 2030을 발표하면서 9가지 의대를 설정하였습니다. 그 중에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확산을 공동체의 다양성 실현이라고 하는 항목 속에 넣어서 문화다양성을 중요한 가치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2016년 비전 2030 문화도시 서울을 발표하면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서 공동체의 문화 공생을 목표로 하는 문화 다양성의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이처럼 문화 다양성은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 목표이고 동대문구의 경쟁력과 인권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문화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을 2014년도에 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국가 및 지자체의 직무, 그다음에 문화다양성위원회 설치, 조사 연구 및 보고서 작성, 그리고 문화다양성 사업 등에 대한 실행 방안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매년 5월 21일 문화다양성의 날로 설정을 해서 5월 21일부터 일주일간을 문화다양성 주간으로 지정하고 여러 문화다양성 주간 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문화다양성 행사를 하는 곳은 문화다양성 사업을 하고 있는 문화재단 쪽에서 지자체 쪽에서 지금 많이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참여해 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네, 올해는 아쉽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부분의 행사는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작년과 재작년 이런 행사들을 보면 포럼이라든지 강연 이런 것들이 있는 거 하면 또 축제 그리고 전시회, 발표회 다양한 형식으로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문화 다양성에 있어서 각 문화재단 쪽에서 여러 계층, 사회적 소수자들을 특정 소수자들의 집단을 집중을 한 행사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지자체에서는 세대 간의 갈등에 집중을 해서 시니어 모델을 모시고 강연하는 어떤 노인들 쪽을 대상으로 하는 주제로 하는 강연을 하기도 했었고요. 또 직장 내 문화 다양성이라고 해서 그것은 직장이란 조직 내에서의 어떤 세대 갈등 이런 부분들을 주목해서 90년대생과 일하는 방법 이런 것을 강연하기도 했었고요. 또 여성에 주목한 그런 지자체도 있었습니다. 지금 문화다양성 이제 법률은 2014년도에 제정이 되었고 문화다양성 조례는 지금 2020년 현재 지자체 17곳과 교육청 2곳에서 제정이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도 문화다양성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고요.
또 서울시 내 기초지자체로는 구로구와 강북구에서 지금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동대문구의 문화다양성 현실에 대해서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대문구의 먼저 현실을 보면 또 동대문구에 이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2018년 11월 기준으로 22,318명인데 동대문구 인구의 6.2%입니다. 근데 이 비중은 우리나라 전체 평균 또는 서울시 평균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동대문구에서는 청량리, 이문, 휘경, 전농, 답심리 등 대대적인 정비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정비 사업들을 통해서 외부로부터의 인구 유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를 보시면 동대문구의 외국인 주민은 2015년도에 4.7%였는데 2018년도에는 6.2%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평균 또는 서울시 평균보다 높은 수치이고요. 기초자치단체별로 외국인 현황을 보면 동대문구는 인구 대비 5% 이상 외국인 주민이 살고 있는 자치구이고 수치로도 2만 명 이상이 살고 있는 그런 자치구입니다. 그리고 동대문구에서 특히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외국인 주민들 중에서 특히 외국인 유학생의 비중이 아주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 기준으로 해서 약 대략 9천 명에 가까운 외국인 유학생들이 지금 동대문구에 거주 또는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관내에 있는 경희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또 시립대학교 이러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 학교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대문구의 외국인 분포는 외국인 유학생의 비중이 높은 유학생 밀집형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대문구에는 북한 이탈 주민과 장애인들도 지금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이탈 주민은 약 200명이 좀 못 미치는 인원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동대문구의 장애인 수는 2019년 기준으로 8월 기준으로 했을 때 15,800명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대문구에서는 2019년도에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을 통해서 문화다양성 인식 개선 및 가치 확산, 그리고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기회 확대 및 소수문화의 기본권 신장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하면 다문화 가족 나들이, 문화체험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고요. 북한 이탈 주민 행복 캠프, 북한 이탈 주민 민속놀이 행사 지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동대문구에는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가 있는데요. 여기서도 다문화 가족과 1인 가족 등 문화들을 위한 문화다양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작년 같은 경우는 다문화 배우자 부부교육, 찾아가는 법률교육, 다문화 자녀 교육단 정기교육, 1인 가족 지원 사업 등의 사업들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대문구의 시민단체에서도 여러 가지 활동들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이주 여성들을 위한 사랑방 모임이라든지 이주 노동자들을 위한 지원, 그리고 다문화 도서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문화다양성에 대해서 올해 정책 연구를 하면서 동대문구의 소수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설문조사는 문화다양성의 다양한 계층들 중에서 우선 6개 계층을 속해서 6개 계층을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 유학생, 그리고 결혼 이주민,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문화다양성 인식 및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동대문구에는 문화적 다양성이 필요하다라고 83.2%가 응답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회문화적 소수자들의 권리가 보장되거나 차별이 없다고 느끼는 응답자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문화 다양성에 대해서 다소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동대문구뿐만이 아니라 2017년도 정부의 문화 다양성 실태조사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문화 다양성 통계조사는 2017년도에 정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되었는데요. 거기에서도 보면 문화 다양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70%가 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문화 소수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있는지 차별이 없는지에 대한 그런 항목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10에서 25%만이 그렇다라고는 긍정적인 대답을 하였습니다.
70%가 넘는 인원이 문화 다양성에 대해서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실제로 우리의 문화 다양성은 낮다라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차이는 어디서 나타나는 것일까요? 문화 다양성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다소 다르게 나타나는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문화 다양성에 대해서 스스로 실천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에 주목하는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문화 다양성에 대해서 나는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의식들이 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 다양성이 기존의 전통적인 다수자와 소수자, 강자와 약자 간의 화합과 공존을 위한 것이었다면 이제는 조금 더 영역을 확대해서 소수자와 소수자까지도 다 포함해서 어떠한 집단과 계층을 나누지 않고 모두가 다 같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대문구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은 최소 4년에서 한 5년 정도 거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들이 현재로서는 유학생으로서 학생의 위치에 있지만 일정 부분들은 한국에서 졸업 후에도 근무를 하면서 외국인 이주 노동자라든지 또는 결혼 이주민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유학생들을 아직 동대문구 주민으로서 받아들이려고 하는 노력들은 부족한 상황이고 외국인 유학생들 스스로도 그런 부분에서는 인식이 좀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아직은 학생이라는 그런 틀에 울타리 안에 있다 보니 학교에서만 많이 관리가 되어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유학생들이 다른 소수자 집단에 비해서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필요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소 부정적으로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문화 다양성에 대해서 많이 인식을 못하는 지금 다른 결혼 이주민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여러 가지 공공 영역에서 있는 정책 사업들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외국인 유학생들은 지금 그렇지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유학생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소외되고 있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외국인 유학생들을 만나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그들이 우리 사회에 우리 동대문구 주민으로서의 정체성을 느낄 만한 계기가 부족한 것이었지 동대문구 주민으로서의 정체성을 부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동대문구 주민으로서 살아가면서 동대문구에 정착하고 싶은 그런 의욕도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올해 같은 경우는 문화 다양성이 그 어느 해보다 중요한 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번지면서 사람들 속에서 혐오와 차별의 정서가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혐오와 차별의 정서가 온라인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1월 달에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하였을 때 중국에 대한 혐오, 중국을 넘어서서 한국에 살고 있는 동포들에 대한 혐오들, 어떤 특정 중국인 동포들이 많이 살고 있는 특정 지역에 대한 어떤 혐오들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대한 지원을 하는 정책에 있어서도 이들이 또 소외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재난지원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난지원금을 국내 지금 대부분의 국내 이제 모든 국민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다가 지급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서 재난지원금이 5월 달에 지급이 되었는데요. 재난지원금에서도 이 한국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이주민들이라든지 노동자들이 소외되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들도 우리 사회에서 경제 활동을 하고 있고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주민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인권위원회에 이 문제에 대한 죄소가 들어갔고 결국 인권위원회에서는 서울시와 경기도에 대해서 재난지원금 정책에서 외국인 주민을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권고 결정을 받아들여서 서울시에서는 9월부터 외국인을 상대로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권고를 받아들이고 하는 서울시와 같은 광역지자체도 있었지만
부천이라든지 안산과 같은 곳에서는 기초지자체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부천과 안산이 외국인 주민들이 좀 많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적인 특성도 있겠지만 그 외국인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으면서 이 외국인 주민들과 더불어 사는 방법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많이 연구를 했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정책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문화 다양성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2017년도에 개봉한 영화 청년경찰을 뭐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570만 정도가 봤다고 나오는데요. 이 청년경찰에 대해서 혹시 법원에서 혐오에 대한 제재 결정이 나온 걸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네, 올해 4월 달에 나온 판결인데요. 이 청년경찰들이 청년경찰이 무대가 된 특정 지역, 대림동 지역의 조선인들을 혐오했고 조선인들의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조선인들이 인격권과 평등권을 침하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송에 대해서 2심에서 화해 권고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대림동, 이 영화를 보면은 대림동의 대림역 12번 출구부터 시작해서 이 대림동에 살고 있는 중국 동포들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화사 측은 이제 표현의 자유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인정을 하였습니다. 근데 2심에서는 화해 권고 결정이라는 것이 내려졌습니다. 이 화해 권고 결정이라는 것은 두 당사자들이 원만하게 화해를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4월에 이러한 결정이 내려져서 영화사 측에서 대림동 주민들에게 영화로 인해서 불편한 마음을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라는 서한을 발송을 하고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있어서는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이 많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비대면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더 많이 나와 있는데요. 최근에 또 가장 좀 더 그 이슈, 핫 이슈가 되었던 부분들, 좀 와닿을 수 있는 부분들을 말씀드리자면, 경기도에 있는 어떤 고등학교에서 졸업사진을 찍는데 졸업사진에 있어서 굉장히 패러디하고 재미있는 이런 사진들을 찍어서 나오는 그런 고등학교가 있었죠. 거기서 그 아프리카 지역에 굉장히 유행하는 그 동영상을 패러디한 그러한 사진, 졸업사진을 찍었는데요. 네, 아마도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 학생들이 아프리카 쪽의 흑인들을 묘사하면서 얼굴을 검게 분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과연 그 인종차별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지금 아프리카 출신의 어떤 방송인이 문제 제기를 했고 이걸 갖고 재미로 한 것이지 않느냐, 패러디다 라는 측면과 또 이것은 분명히 인종차별이다라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위 말하는 블랙페이스라는 것에 대해서 흑인들은 굉장히 모욕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흑인들 스스로 자신들을 비하하는 표현이라고 보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좀 유럽에 많은 축구 선수들,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 있는데, 뭐 박지성 선수가 활동할 때 어땠을까요? 한국인들은 개고기를 먹지 이런 노래가 뭐 응원석에서 나왔었죠. 그리고 지난 월드컵 때 또는 뭐 축구 경기를 할 때 눈을 찢어진 이런 모습들을 취한다든지 아니면 외국에서 우리가 음료를 살 때 컵에다가 눈 찢어진 모습을 그린다든지 이런 모습을 보았을 때 과연 우리의 기분은 어떤가요? 네, 썩 유쾌하지 않습니다. 동양인들은 눈이 작지 않냐? 눈 작은 걸 묘사하는 건데 뭐가 어때?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이 분명 비하하는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흑인들에 대해서 검게 분장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흑인들이 느끼는 감정들은 분명히 자신들을 비하한다라고 자신들을 웃음거리로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흑인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과연 이게 문화 다양성에 있어서 서로 이 차이와 다름 그리고 이게 혐오나 비하, 차별이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 당사자가 되어서 당사자들이 어떻게 느끼는 것인지를 생각을 해보고 당사자들이 이것을 차별로 받아들이고 비하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그것은 문화 다양성의 측면에서
하지 않는 것, 배제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민감한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우길승천기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길승천기 같은 경우는 우리는 우길승천기를 보면 일제시대를 떠올리기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외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잘 모르고 우리의 그런 배경, 그런 우리의 문화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멋있는 표현, 아니면 재밌는 표현 또는 일본을 상징하는 표현 정도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보았을 때 분명히 그것은 우리의 가슴 아픈 역사 그리고 일본 제국주의의 만행을 떠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길기를 사용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국제 스포츠 경기라든지 또는 해외에서 여러 활동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배제하자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문화 다양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소수자들 그리고 약자들이 갖고 있는 인식 그리고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그들을 혹시 차별하거나 비하하지는 않는지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를 차별하지 말자고 했을 때 그것이 과연 나에게 피해로 다가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차별하지 말자는 것은 그 사람을, 그 집단을 우리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과 동등하게 인식하고 동등하게 더불어 살아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평등법이라고 부르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평등하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 그러나 여러 가지 일각에서 계속 반대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문화다양성 조례가 이제 지정된 지자체가 아까 17곳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문화다양성 조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무난하게 제정이 된 것이 있는가 하면 대전이라든지 부천이라든지 청주와 같이 지역사회에서 극렬한 반발이 있어서 문화다양성 조례가 결국은 취소된 그런 지자체도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차별금지법은 법적으로 차별해서는 안 되는가? 차별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걸 법적으로 제재를 하겠다라는 것이고 문화다양성이라는 것은 좀 더 부드럽게 우리가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나가기 때문에 서로 접촉과 교류 소통을 통해서 인식 개선을 하고 결국은 공동체로 살아나가기 위한 인식 개선을 하기 위한 그런 것입니다. 좀 더 부드러운 정책이고 부드러운 사업이죠. 그러나 문화 다양성을 위한 이런 시도들이 결과적으로는 어떤 보수단체라든지 아니면 그거를 반대하는 것에 의해서 번번이 지금 무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조금 안타까운 사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결국은 문화 다양성을 위해서 문화 다양성 정책과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문화 다양성에 대해서 좀 많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법 제정이 줄기차게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되지 못한 것은 어떠한 제도적인 것에 의해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필요성을 좀 더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 다양성 정책과 사업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더불어가는 사회라는 것을 좀 더 인식하게 되면 접촉과 교류는 분명히 인식을 개선하고 차별과 혐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청소년들이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이해도가 더 높게 나타납니다. 그런 부분들은 성인보다 왜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이해도가 더 높을까요? 네.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면서 학교에서 직접 접촉을 하고 있고 교류하고 있고 또 다문화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육과 교류 이것은 문화 다양성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동대문구의 문화 다양성에 대해서 좀 짧게 말씀드렸는데요. 문화 다양성이란 것은 말 그대로 다양한 영역과 다양한 범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학술적으로 연구도 이루어지면서 개념적으로도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문화 다양성의 정의 이외에 좀 더 확장된 정의를 쓰시는 분들도 있고 문화 다양성의 영역도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 이 동대문구 사회를 공존과 화합으로 이끌 수 있는 차별과 혐오가 없는 상호 존중하는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문화 다양성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 다양성은 구청과
문화재단이 정책과 사업으로 처음 시도를 하게 되지만 결과적으로는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 예술인들, 활동가들 이런 분들이 결국은 그 사업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우리 사회, 동대문구 사회의 문화 다양성을 확산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강의를 시청하고 계신 동대문구 지역 주민 여러분 그리고 문화예술인 여러분들이 향후 문화 다양성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고 문화 다양성이 동대문구에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많은 역할들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것으로써 오늘 문화 다양성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